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먼저 이슈 플러스입니다. 얼마 전 20대 남성이 사람들 다 보는 대로변에서 여자친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1톤 트럭을 몰아 위협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혀 큰 비난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갈수록 포악해지고 늘어만 가는 한 해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는 데이트 폭력. 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법안 관련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말기암 환자에만 국한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에이즈 환자 등 다른 질환,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하고 이른바 존엄한 죽음을 위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순실이 삼성에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 돈을 줬다는 천하의 삼성 고위 임원들의 법정 진술, 그 속내와 의도를 분석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 이런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요.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도 데이트 폭력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회사원 38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다른 남자친구 문제로 싸우다가 여자친구를 마구 때렸는데요. 기절하자 여자가 기절하자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뇌를 다쳐서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 취한 20대가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서 치아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에게 1톤 트럭을 몰아서 칠 것처럼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와 특수 폭행죄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이런 데이트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일단 통계로 입증이 되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례는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지난해에는 8,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에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만 해도 467건이나 됩니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46명이 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죽어라고 때린 건데 이런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번 주 중에 가칭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네,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어떻게 방지를 한다는 건가요? 네, 통상 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 이 경찰이 출동을 하면 가해자의 태도는 남 사랑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냐, 가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 경찰로서도 딱히 취할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남의 사랑 싸움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법적 권한이라는 걸 어떻게 마련을 해준다는 건가요? 네, 일단 현장에서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그런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2차 폭행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일 텐데 경찰이 막상 신고를 받아서 갔는데 괜찮다, 그냥 가시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찰은? 네, 표 의원 측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경찰의 개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폭언이나 위협, 협박, 폭행 시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표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연인 사이라는 게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어서 계속 보는 사이여서 아이러니하게 데이트 폭력이, 폭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삽입이 됐나요? 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이런 생활 공간 100m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요. 또 심지어 SNS를 통한 간접 접촉 시도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스토킹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이 스토킹,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그런 처벌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영국에서는 일명 클레어법이 있어서요. 상대방과 교제하기 전에 또는 교제 중에 상대방의 폭력 전과 여부를 경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 네. 미국은 1994년부터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고 또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 여성 폭력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데이트 폭력 위헌만 해도 이제 가해자를 체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토킹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외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삼성 뇌물재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오늘 삼성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나와 피고인 신문을 받고 있는데 우선 발언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볼까요? 네, 요약하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네.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최순실이 무서워서 돈을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박상진 전 사장은 네. 올림픽 지원에 정유라가 포함된 건데 진행 과정에서 최순실의 겁박으로 다른 선수 지원을 못해서 승마 지원이 변질된 거죠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승마 지원은 정유라만 하려던 게 아니라 네. 최순실 때문에 정유라만 지원하게 된 거라는 게 이제 삼성 측의 입장입니다. 네. 황성수 전 전무도 어제 피고인 신문에서 최순실의 배경 때문에 삼성이 끌려다녔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증인 신문할 때는 입들을 꾹 닫고 있다가 피고인 신문할 때는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우선 주군인 이재용 부회장 보호와 본인 보호 네. 이렇게 두 측면입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부회장과 박 전 사장 등은 모두 삼성 뇌물 공동 피고인입니다. 네. 운명 공동체라는 건데요. 네. 일단 증인 신문의 경우엔 본인 혐의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특검이나 재판부가 포괄적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일일이 다 답변하다 보면 서로 말이 엉키거나 할 수가 네. 있는데요. 반면 피고인 신문은 본인이 받고 있는 이제 혐의에 대해서만 신문을 받습니다. 네. 진술을 해도 피고인 간 서로 말이 엉킬 일이 애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자기 얘기만 하면 되니까. 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고인 신문은 그 증인 신문과 달리 본인의 이 해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특검 측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피고인 신문은 다른 측면에서 증인 신문은 만약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 신문은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 전 고위 임원들,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최순실이 회사에 해코지를 할까봐 신경 쓰여서 네.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돈을 준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준 것도 아니니까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강요의 당사자로 지목당하고 있는 최순실 씨 측 반응은 뭐 어떤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삼성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원호한테 당했다고 할 거냐, 최성원이한테 당했다고 할 거냐, 둘 다한테서 당했다고 할 거냐, 왜 그렇게 당했냐, 이거에 대한 선택만 남아있다고.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요. 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삼성 측과 접촉한 실무자입니다. 네. 박원호 정도한테 사기든 겁박이든 삼성이 끌려다녔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약해 보이기도 하니까 네. 최순실한테 끌려다닌 거다. 네. 뭐 정도로 삼성이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정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뭐 참 말 그대로 암투를 벌이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삼성 뇌물재판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삼성 미래전략실장이었죠. 최지성 전 실장 진술 내용 보니까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전혀 몰랐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그룹 2인자였던 네. 그 최지성 전 실장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 본인 피고인 신문에서 나와서 시정일간 이 부회장은 몰랐던 내용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최 전 실장은 자신이 최순실 씨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하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네. 뭐 특검이 적시한 뇌물 액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그룹 총수한테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최 전 실장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평소 업무의 관심도나 지식, 범위를 봤을 때 네. 후계자로서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아, 아니면은 네. 이 부회장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네.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승마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연장선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최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최 전 실장 진술을 보니까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당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서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최 전 실장은 좀 네. 투명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이 정유라를 꼭 끼워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통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윗선 여기서는 뭐 이 부회장이 되겠는데 이 부회장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안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그냥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네요. 어쨌든. 네. 이 삼성이나 최 전 실장에게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최 전 실장은 이 부회장에게 따로 보고를 해봤자 별로 네.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네.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뭐 이미 4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자신이 알아서 결정을 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겠다 이런 자세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뭐 충성인지 뭔지 일단 대단하긴 한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이 부회장에게 보고해봐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인데 최 전 실장이 왜 보고를 해봐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최 전 실장과 함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네. 삼성 고위 임원들의 이 피고인 신문 내용들을 진술 네.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네. 박산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또 네.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정유라를 지원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이 대통령의 그런 친분을 등에 업고 삼성에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네. 크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충기 차장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네. 내용이. 그래서 최 전 실장에게 정유라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 전 실장이 그러면 내가 총대를 메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네. 경위로 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 삼성 전 고위 임원들의 그런 공통된 그 진술 네.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뭐 최순실이 무서워서 돈을 준 거지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맞습니다. 삼성 그리고 삼성의 임원 자신들은 네. 자신들은 물론 이 최순실에 대한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 여기까지가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기 네. 전 사장 등의 자기 변호 전략인 거고요. 또 그 최 전 실장의 오늘 진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더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판부가 그것도 대가를 바라고 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최 전 실장 등에게 뇌물 유죄를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네. 최악의 경우에서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유죄 판결을 좀 피해보자라는 네. 전략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무서워서 줬든 어째서 줬든 간에 우리는 뇌물이 유죄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사전에 이 내용들에서 몰랐고 네. 설령 우리가 뇌물 유죄라도 이 부회장은 무죄를 받도록 하자. 삼성 차원에서 이런 그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대단하네요.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진술 보니까는 뭐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뒤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한테 뭐 승마 지원 관련 서류를 받아와서 자기가 전달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해놓고 어제 법정에 나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안종범 전 수석한테 본인이 직접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180도 바꾸면서 또 어디서 언제 받았는지는 정작 진술은 제대로 못하는 뭐 그런 뭐 진술 행태를 보이던데 아무튼 삼성의 이재용 구하기 재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존엄 있는 죽음. 오늘은 호스피스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호스피스법이 제정돼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말기암 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그 말기 환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이제 취지인데요. 네. 이런 뭐 이제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이제 주무부처인데요. 네. 이제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 등 네. 이제 뭐 증상 조절과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이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호스피스 센터 및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뭐 일정한 시설과 인력, 뭐 장비 등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이제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해서 네. 뭐 말기 환자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가가 나서서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겠다는 건데 연명 의료 결정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그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데 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네. 이제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들의 동의하에 이제 네.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의 부인이 네.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원에.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제 서약서를 부인에게 네. 받고 퇴원 조치를 시켰는데요. 이제 병원이 이 환자를 자택까지 이송한 후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뗀 지 5분 만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법원은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이라면서 의사와 부인을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법 제정이 되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해서 이제 사망을 해도 가족이나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환자 본인이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해서 의식이 있을 때 이제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네. 아니면 뭐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제 평소에 가족들에게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은 뭐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 2명과 담당 의사 2명이 동의를 하면은 연명 치료를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사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 전원이 이제 연명 치료를 이제 합의를 하면은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건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반대해도 가족이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중증 환자라고 해서 모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3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환자이고 해당 환자가 이제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 질병이 이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속하게 질병이 악화돼서 이제 사망이 임박해야지 이 네.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법안 취지에 맞게 운영 의무를 잘 살려서 적절한 호스피스 관리와 합리적인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이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 방송 로투데이 현장 기획. 이번 주는 2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양담배라고 불리는 외국산 담배는 없고 국산 담배, 그것도 KTNG 담배만 파는 이상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담배 판매대의 비밀과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한 건 둘째치고 천덕꾸러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 얘기 전해드립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입니다. 네, 공정거래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 휴가철이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흡연하시는 분들,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서 이상한 점 눈치채신 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와 달리 외국 담배는 보이지 않고 국산 KTNG 담배만 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오늘은 이상한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판매대의 비밀에 대해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로 휴게소 주차장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휴게소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담배 판매대에 국산 담배만 진열돼 있고 요즘은 양담배라고도 안 부르는 외국산 담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양담배는 아예 안 팔아요. 왜요? 또 다른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파는 점원도 왠지는 모르지만 외국산 담배는 안 팔고 국산 담배만 팔고 있습니다. 외국 담배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왜? 국산. 국산은 네. 왜 국산 담배만 팔고 외국산 담배는 팔지 않는 걸까? KTNG가 지난 2009년 체결한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납품 관련 이면 계약서입니다. 매출 애누리, 담배 매입 시 2%라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담배 공급가를 2% 애누리, 즉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2%에 대해 KTN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호 협의한 물품을 지원해주겠다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나아가 담배 진열장도 KTNG가 별도로 제공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배값을 그냥 깎아주거나 아무 반대급부 없이 물품이나 담배 진열장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단서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본 계약은 담배 상품에 한해 취급 제품 및 광고는 KTNG 독점을 유지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 담배 회사 등 다른 회사 담배는 안 받고 KTNG 담배만 팔아야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는 그러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기지연된 물품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특히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 등이 소매인에게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KTNG에 대해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자신의 제품에 경쟁 사업자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KTNG가 자사 제품만 취급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을 공급을 한 거예요. 계약상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고, 그리고 계약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KTNG 담배만 파는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189개 휴게소 가운데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재를 하신 걸 텐데 수입 담배 쪽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담배 기호도 다르고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애연가도 있는데 왜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외국산 담배는 안 팔고 KTNG 담배만 팠는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측도 속시하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휴게소에서는 외국 담배가 안 팔려서 안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건 저희도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KTNG 측은 외국산 담배를 안 파는 건 휴게소 업자들의 선택일 뿐, 현재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국산을 안 팔고 싶어서 안 파실 수도 있는 거고, 외산을 안 팔고 싶어서 안 파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업 점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알아서 외국산 담배는 안 팔고 KTNG 담배만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담배 인상공사 해가지고 인지 담배 인지를 팔아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관례처럼 그렇게 계속 온 거예요.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침해된다고 봐야죠, 그거는. 그리고 굳이 요즘에는 그런 거 가지고 애국심 그걸 따질 시대도 아니고. 국산 담배든 외국 담배든 흡연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KTNG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애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NG 담배만 파는 구조와 이른바 관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애초 책임은 금방 망각하고 나아가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관례를 바꾸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연인이나 장인, 장모처럼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분들 모시고 외식 나갔다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음식값에 당황하신 경험 한두 번씩은 있을 텐데요.
체면이 있어서 그냥 나올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 정부가 이런 낭패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오늘은 도입 5년 된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 얘기입니다. 이철규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음식점 골목입니다. 한식과 중식, 일식과 분식 등 말 그대로 없는 음식점이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문도 입소문이지만 뭐니 해도 음식 장사를 좌우하는 건 맛과 가격. 이 때문에 많은 음식점들이 가게 밖에 대표 메뉴와 할인 메뉴, 음식 사진 등 손님들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과 광고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예 메뉴판 자체를 밖에 내건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비싼 집도 아니고 분식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냥 부담감 없이 그 가격표를 알고 그림을 많이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점 바깥에 의무적으로 음식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괜히 들어갔다 낭패를 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며 정부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면적이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45평 이상 음식점은 내부는 물론 음식점 바깥에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얼추 가로 세로 15m 정도 되는 웬만한 크기의 음식점은 이 규칙에 따라 메뉴 가격을 음식점 바깥에 내걸어야 합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퓨전 한식집입니다. 높은 천정에 은은한 조명, 모던한 디자인, 한눈에 봐도 꽤 그럴듯해 보이는 음식점입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음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정작 가격표는 음식점 바깥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5개 가격 표시제 위반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밖에다 5개에다가 올리면? 언제부터겠지? 몰랐었는데. TV 음식점 소개 코너에 나와 유명해진 해산물 요리집도,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됐다고 자랑하는 고깃집도 5개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법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몰라요. 어떻게 특히 좀 괜찮다 싶은 음식점들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음식도 괜찮을 것 같고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메뉴 골랐는데 다른 가게보다 비싸가지고 남잔데 이런 걸 좀 추서하기엔 조금 쪼잔해 보여갖고 그래서 그냥 가격이 조금 되더라도 먹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피해라고 보는데 피해죠. 민망하지만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시켜 먹거나 법으로 만들어진 5개 가격 표시제. 하지만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할 일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뭐 따로 저희가 그것만 딱 따로 돌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 업소가 40몇 개 돼요. 저희가 다 돌 수는 없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단속이 적발되면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에 처분을 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음식점 주인들이 왜 우리 가게만 단속하냐고 항의하면 사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적은 인원으로 종로구에 음식점만 10,000개가 넘어요. 생각해보세요. 10,000개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 단속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법 위반을 두고만 볼 수도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난감하고 어정쩡한 상황. 이 때문에 5개 가격 표시제는 지자체의 천덕꾸러기 애물단지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법은 시행한 지 오래됐지만 저희가 단속이라고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것만 꼭 집어서 단속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소비자 편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종되고 음식점도 지자체도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하게만 만드는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 대부분이 안 지키고 단속 의지도 없는 법이라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잘 지키게 하든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이번 주 로 인사이드에선
문학의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관련 형사소송 외에 문화예술인 500여 명을 대리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낸 민변 강신하 변호사를 모시고 블랙리스트 1심 선고의 의미와 논란, 쟁점 등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결심 공판만 남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 난 모른다, 미래전략실에서 다 알아서 한 거라는 이 부회장 진술과 이에 맞춰 특검에서 한 진술을 180도 뒤집은 산성 전 고위 임원들의 법정 진술, 그 이면에 숨은 노림수와 법적인 판단, 나아가 횡령과 국외 재산 도피 등 이 부회장 다른 혐의 재판에 대한 전망까지 아울러 들여다봤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민변에서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재판부 판단을 보면은 블랙리스트 국정기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특정 단체 지원 배제만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1심 판결? 헌법 위반한 그 국헌 문란 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헌법을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 그런 걸 분명히 침해했고 그게 국정기조라는 추상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심 판단을 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TF 보조금을 TF를 담당한 책임자가 정무 수석인데 책임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몰랐다는 것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건데 좀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직을 맡지 말아야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산하 비서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지원 배제까지는 콕 집어서 보고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저 조윤선 전 장관은 몰랐을 수도 있네. 전 수석은 몰랐을 수도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팀장이 그걸 총괄하는 자인데 근데 그걸 그건 물론 이게 수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게 총괄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좀 들을지언정 그걸 재판 전략으로 삼은 그렇죠. 제 생각은 무능 전략으로 나가서 재판 전략에는 아주 좋은 전략 같지만 예술인 피눈물을 흘린 예술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2심에서도 그런 재판 전략을 계속 고수한다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먹힐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은 좀 더 이게 증거를 보강하고 또 재판부가 달라지면 또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산하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좀 더 증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유죄지만 그렇게 조금 더 증거를 보강하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판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하거나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갑질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가지고 문화예술계를 갑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순수 예술인들은 보조금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배제한다는 것은 활동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문화예술을 말로는 융성외치면서 말살시키는 행위를 해놓고 지금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갑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민사소송도 지금 내놓고 계시죠? 그 얘기는 내일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갑질이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가 어제 저희 법률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강신하 변호사 모시고 몇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해 놓고 계시다고 예, 들었는데, 예, 소송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원고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분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정부에 지원을 해서 그 보조금 지원이 배제된 분들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참가하신 분들 규모가 1차 소송이 460여 명, 2차, 3차에서 약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가요? 이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 네. 예술인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표현이 위축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순수 예술인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네. 자기 마음대로 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거나 세월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해서 배제해버리면 네. 표현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5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소송가액은 그럼 어느 정도나? 일단은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만 해서 네. 100만 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네. 구체적으로 그 피해 상황이 드러나면 그 피해액만큼 보조금 배제 당한 금액만큼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네. 그 배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보조금이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또 받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맞는데 과거에 배제 부당하게 네. 좌파 예술인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네. 그 배제됐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그러니까 건가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네. 그 주관 기관, 특히 많은 곳이 한국 그 문화예술위원회인데 그쪽을 상대로 해서 네. 직접 배제한 단체를 상대로 해서 청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 이렇게 뭐 개인을 상대로 낸 건 아닌 건가요? 아니, 같이 그분도 연대해서 그 최고 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네.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네. 국가하고 그 네. 박근혜 대통령, 뭐 김기춘, 조윤선 그 정무수석을 같이 피고로 해서 네.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뭐 저 진행 상황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네. 7월 3일 날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형사 기록 지금 판결된 형사 기록에 대해서 그 송부 촉탁을 신청해서 그 기록을 받아보고 네. 또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그 문체부 감사 보고서도 받아보고 네. 또 지금 최근에 월요일 날 오늘 발족한 그 문체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도 앞으로 그 기록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네. 다시 변론을 진행해서 증거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근데 저희들이 지금 3차를 수집했는데 네. 그 예술인들이 되게 억울해하지만 그 뭐 전국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많이 참석은 못했는데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네. 이게 1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래서 우리는 소송을 낸 거다. 뭐 소송 취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정부가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외친 게 좌파 예술인들을 척결을 하고 우파 예술인을 인위적으로 보강하는 게 비정상화의 정상화인데 네. 이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하고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짓밟아서 네. 이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해서 네. 좀 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네. 구체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고 철저하게 그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 책임을 네. 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재판 진행 상황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관련 소식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관련해서 로인사이드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오늘 쭉 그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요약하면은 이 부회장 모른다, 보고받은 바 없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히려 특검에서 네.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네. 자신의 어떤 혐의 없음을 네. 드러내는데 그렇게 어떤 지금 방향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혐의 입증이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죠. 네. 근데 이 부회장 진술 중에 박 전 대통령이 동계 메달리스트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삼성이 빙상 연맹도 맡고 있으니까 이건 좀 지원을 좀 해주라라고 네.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부회장도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발언 아닌가요? 여기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 부회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부회장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해야만 네. 그 당시 대통령이죠. 그게 네. 이제 부정한 청탁이 되는 건데 네. 이 얘기는 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청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네. 공무원 아닌 자가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다시 말하면 청탁을 한다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거지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부회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 청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 네. 일단 이 부회장은 뭐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뭐 승마를 하는지 어쩐지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돈은 삼성에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삼성에서 돈이 간 것은 미전실 차원에서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간 것이지 자신은 미래전략실이 소속돼 있지도 않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차원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자신은 그 이후로 거기에 개입하거나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네. 그 두 측면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신 레이저 맞았다, 뭐 지책을 크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네. 그거는 좀 다른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 진술과 다른 뭐 최지성 전 실장이나 뭐 장충기 전 차장 같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를 하니까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진술을 깨기는 좀 힘들어 그렇습니다.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 임원들이 말이죠. 네. 특검에서 했던 얘기를 번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증인들이 또 지금 같은 피고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번복을 하게 되면은 네. 법정 진술이 먼저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검 진술은 법정 진술에 의해서 무력화되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진술 번복,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법정에 나와서는 180도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왜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진술을 바꾸지, 특검에서 애초 한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그게 전혀 다른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는 지금은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검의 진술보다는 지금 법정에서 나와 있는 진술이 네. 더 증명력을 더 크게 갖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거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어쨌든 삼성그룹 후계자고 그룹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 모른다고 뭐 미전실에서 했다, 뭐 각사 사장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믿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네. 믿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어떤 다른 정황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걸 개입을 안 했다면 사실은 부회장 역할을 좀 그렇죠. 제대로 못하고 예, 있는 예. 것이거나 아니면 좀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 지금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사실을 좀 축소해서 말하는 것일 가능성은 있겠죠. 네. 뭐 무능력해 보이더라도 일단 무죄는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요. 예. 네. 다음 주 초에 결심 공판이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선고가 있을 텐데 뭐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본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럴 때보다는 조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형국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서 네.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내일 또 좀 얘기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 인사이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 말고도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이렇게 5가지 혐의잖아요. 근데 네. 횡령이랑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건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돈을 네. 빼다가 최순실한테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횡령의 액수가 96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외자산 도피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한테 준 돈 그 78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국외자산 도피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순실이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말을 이제 바꿔치기, 즉 네. 말 이제 이렇게 말세탁. 말세탁이라고 예. 그러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감추는데 가담했다. 네. 그걸 도와줬다. 이거 예.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5가지 이제 죄로 지금 이제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공방이 오가고 다른 대해서는 지금 공방이 안 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433억 정도의 이제 뇌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까지를 다 얘기합니다. 네. 뇌물은 그렇고 횡령이나 뭐 재산 국외 도피 이거는 안 다뤄지는 거는 뇌물이랑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말이죠. 네. 뇌물이 인정이 돼야 우징죄가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하면 우징이 성립합니다. 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횡령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인 이제 승마협회 지원 이것만 얘기를 했더니 네. 최지성 실장이라든가 박상진 사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네.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되는데 비해서 네. 이 삼성 임원들 누군가는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횡령과 국외자산 도피라든가 범죄 수익 은닉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횡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국외자산 도피라든가 범죄 수익 은닉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다 연관은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회장이 뇌물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횡령이나 이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안 나올 그럴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 거죠.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죄도 성립이 안 돼서 네.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회사 돈이 따로 나간 거니까 뭐 횡령이 적용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그걸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이 나간 건 분명하니까 네. 그것이 이제 회사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갔다면 그게 횡령 아닙니까? 네. 다만 그 횡령이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횡령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재용 부회장까지 횡령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네. 그 경우라도 이 부회장은 뭐 아래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죠. 네.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특경법을 보니까는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회장직을 뭐 내려놓고 삼성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유죄가 나온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은 떠나야 될 겁니다. 네. 회사를 부회장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다른 어떤 직함도 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말 그대로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이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말이죠. 이 뇌물죄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유죄가 나온다면 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네.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양형의 어떤 그런 배려를 해달라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고 네. 그래서 무죄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죠. 네. 여기서 오로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최지성 전 실장이나 뭐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죄를 뭐 감수를 각오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지금 이제 결국
꼬리 자르기라고 봐서 내 차원에서 한 거다. 최재성 실장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최재성 실장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삼성에서는 전략을 짰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뭐 뇌물 혐의, 뭐 횡령 등등 포함해서 이 부회장 재판 결과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과는 달리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뇌물죄가 혹시 무죄가 나온다면 의증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횡령이라든가 국유재산 도피라든가 범죄수익 은닉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최재성 실장이라든지 박상진 사장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죄를 범했다는 또 다른 죄를 범했다는 그런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칼, 공감할 수 있는 저울, 법률 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